물권의 소멸 나오죠. 물권이 소멸되는 건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뭐 목적물이 멸실 또는 뭐 용익 물권의 경우에는 기간 만료 등등이 있는데, 그 소멸에서는 가장 이제 시험상 주의하실 점은 그 밑에 나오는 혼동이에요. 혼동. 처음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191조를 한번 보세요.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니까 다른 물권이랑 소유권이 있으면 어느 물권이 더 클까요?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다른 물권은 소멸하고요.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갑이 을한테 토지를 빌려주었다. 예를 들어 지상권을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땅을 빌려 쓰고 있는데 을이 나중에 이 땅을 샀어요. 매매를 해서 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그럼 지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제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거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 없는 권리가 돼요. 지상권. 이 지상권이 소멸하게 되는데 이 소멸은 혼동이다라고 불러요. 그러면 지금 이 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해서 소멸하는 거예요? 법률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혼동으로 인한 소멸은 등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등기 없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때 이제 이 권리가 소멸되었는데 문제는 이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돼요.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복귀가 될까요? 갑에게 당연 복귀가 돼요.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지상권은 한 번 소멸된 것이면 영원히 소멸인지 아니면 부활할 수 있는지 이걸 묻는 건데, 우리 통설은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 제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집을 샀어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임차인이 아니라 그 집의 소유자가 되는 거고요. 임차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매매 계약이 잘못되는 바람에 소유권이 매도인에게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저는 길바닥으로 나가야 돼요? 임차권을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죠.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니라 부활할 수 있다라고 정한 거고요. 근데 을이 지상권자인데 이걸 병한테 돈을 빌리고 저당을 잡힙니다. 뭘 저당 잡혔냐면 자기의 지상권을. 보통은 저당권은 어디에다가 설정해요? 부동산, 토지나 건물에다가 하는데 이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권리에 설정할 수도 있어요. 소위 이제 권리에 대한 저당. 그러면 지상권을 대상으로 저당을 잡았는데 나중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립니다. 그러면 원칙에 의하면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되겠죠. 그러면 저당권의 대상이 소멸돼 버려요. 그럼 모두 소멸할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건물의 저당권을 잡았는데 건물이 멸실돼 버려요. 그럼 목적물이 없으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상권이 혼동으로 소멸해 버리면 뭐도 소멸할 수밖에 없냐면 저당권. 그럼 누가 피해를 봐요? 병이. 그래서 지금 방금 읽으신 191조 1항 단서에서는 누구를 위한 규정을 뒀냐면 제3자. 그러니까 혼동으로 소멸할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권에다가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어떻게 되겠어요? 혼동으로 소멸하겠죠. 근데 그 전세권에 저당을 잡힌 상태예요. 전세권에 대한 저당이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유자가 되었다고 해서 전세권이 소멸돼 버리면 누가 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당권자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191조랑 단서. 조문을 다시 한번 볼게요. 조문에 보면 1항에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단서 조항에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누구를 위한 규정이에요? 제3자. 근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민법이 정해놓은 제3자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본인 보호를 위해서도 소멸을 막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데, 예를 들어 A가 저당권, B가 저당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갑이 소유자고. 그럼 만약에 일단 B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당권자가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럼 이건
자기 건물에 자기의 저당권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2순위의 저당권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 얘가 이것을 매수해서 이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돼 버리면 2순위 저당권이 계속 2순위가 되어 1순위로 올라가요. 1순위로 승진하겠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 갑이라는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될 수가 A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한 A라는 사람에게 피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럼 이건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제3자예요? 본인을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 하나 더. 토지가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의 소유자예요. 근데 A가 지상권자입니다. 그럼 지상권자가 만약에 이 토지를 매수하면 A가 이제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원칙대로 이 A라는 지상권자가 소유자가 되면서 이게 혼동으로 소멸되어 버리면 이 B의 저당권이 선순위의 제한 물권이 없는 가장 강력한 저당권이 돼버려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 수 있어요? A가. 이런 경우에도 소멸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그림의 공통점은 제3자가 아니라 본인 보호를 위해서 소멸을 막아주는 건데 공통적인 건 본인보다 뭐가 있을 때요? 후순위가 있을 때. 후순위가 치고 올라오는 걸 막아주려고 남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수험상으로는 되게 간단한데요. 소유권을 취득한 본인보다 여류의 권리, 후순위 권리인데요. 여류의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예요. 그럼 자기보다 후순위자가 있어요. 후순위자가 치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되어 존속해요. 존속하는 거고 후순위가 없다. 내가 꼴등이에요. 그럼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거 없잖아요. 그럼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거죠. 그럼 이 그림에서 만약에 A가 아니라 B가 매수를 해서 B가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B의 저당권은 존속할까요? 소멸할까요? 소멸. 뭐만 보시면 돼요. B보다 후순위가 없어요. 그럼 무조건 소멸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B가 매수해서 B가 소유자가 됐어요. B의 저당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소유자고 A가 등기된 임차권자입니다. 그럼 등기된 임차권자가 이걸 매수했다. 그래서 A가 소유자가 됐어요. 자, 임차권은 존속해요? 소멸해요? 소멸하죠. 근데 여기에 후순위의 저당권이 있었대요. 그러면 A가 임차권자가 소유자가 되면 이때는 소멸할까요? 존속할까요? 존속하죠. 뭐가 있으니까. 후순위.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되는 게 원칙인데 소멸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첫 번째 그림처럼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으면 제3자를 위해서, 두 번째는 본인 보호를 위해서 소멸을 막아주는데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보다 뭐가 있어야 돼? 후순위가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기억에 그 예외가 나오는데 기억에 보면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에는 후순위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죠. 밑에 관련 판례 한번 볼게요. 제목에 자신보다 여류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 1번 보세요. 1번.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근저당권보다 여류의 가압류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 근저당권자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면 저당권자보다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류의 가압류자가 있다고 돼 있죠. 그러면 근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건데 그럼 임차인보다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써있는 대로 보시면, 다시 읽어볼게요. 후순위 근저당권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소유자가 됐대요. 그러면 임차인보다 후순위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후순위자 저당권자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자가 있냐 없냐만 구별하면 되고요. 오른쪽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효과는 4번에 보셨고요. 3번에 좀 조심하실 점이 1번에 점유권이 나오죠.
점유권과 2번의 첫 단어 광업권. 광업권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을 훔쳤어요. 일단 훔쳐서 가지고 다니면 뭐는 있는 거예요? 점유권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소유자를 만나서 사과하고 돈 내고 샀어요. 그럼 저도 이제 뭘 취득한 거냐면 소유권. 그러면 점유권은 없어져요? 둘 다 있는 거예요? 둘 다 있는 거죠. 점유권은 다른 권리와 얼마든지 병존하기 때문에 점유권이라는 권리는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 총론이에요. 총론. 총론을 받고 이제 강론으로 볼 내용이 우리 물권 몇 개 있었죠? 8개. 8개 있었잖아요. 그중에 질권은 시험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했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7개를 차례대로 보는 거야. 점유권, 소유권, 용익물권 뭐 있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 질권 빼고 저당권. 요 7개가 이제 차례대로 나옵니다. 먼저 나오는 게 점유권이죠. 점유권. 점유권은 뭐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상 지배하면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 이제 본권과 점유권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본권은 정당성의 문제고 점유권은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점유제도의 예외 관념화가 나오는데 자, 오른쪽에 195조를 보세요.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지시를 받아서 합니다. 그럼 이때는 점유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점유자가 된다는 거야?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점유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예외에 해당되는 거죠. 원칙은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지배를 받아서 점유하게 되면 얘를 점유 보조자라고 부르고요. 얘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상점이 있는데 갑이 사장님이에요. 갑이 사장님. 그 을은 점원인데 이 점원이 아침 일찍 셔터 올리고 들어와서요. 여기 있는 물건 관리 다 하고 손님 맞이 다 하고요. 저녁에 셔터 내리고 집에 가요. 사장님은 그냥 뭐 하루에 한 번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그럼 여기 있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점원이에요. 그럼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점원에게 점유권을 인정해 줘야 되겠지만 이 사장과 점원은 대등 관계가 아니라 지시 관계에 있어요. 지시를 받아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럼 누구에게 점유권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요 사장에게만 점유권을 인정하는 거고 이 사실상 지배하는 점원에게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점유 보조자. 그러니까 중요한 말은 뭘 받아서 하는 거예요? 지시. 그러니까 만약에 보조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면 오히려 사회적 분란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점유자라면 아까 우리 물권적 청구권 볼 때 점유권자는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를 갖잖아요. 그럼 만약에 점원이 일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유 나 껌이 하나 씹어야지 하고 껌을 짚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얘가 점유자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이 사장님 딱 놔봐. 점유권에 의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분란의 문제가 생기니까 아예 누구에게만 점유권을 주겠다고요. 사장, 지시를 내리는 사람. 그러면 수험상으로는 간단한데요. 수험상으로는 뭐냐면 점유 보조자가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자가 점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소유자인데 A 소유의 물건이 잘못하는 바람에 이 가게에 있었대요. 그러면 A가 야, 내 거 돌려줘라고 반환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냐면 현재 점유자라고 했어요. 그럼 반환 청구를 이 점원에게 청구할까요? 사장에게 해야 될까요?
사장해야지 얘한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상대방이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냐면 간접 점유자가 나오죠. 그래서 209쪽에서 보조자는 관련 판례 나오는데 그 위에 괄호 2번에 점유보조자 지위가 있죠. 둘째 줄에 따라서 점유보조자는 방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상대방이 되지도 않는다. 이게 보조자에서는 핵심이고요.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자, 법률 관계가 쭉 나열되는데 지상권, 전세권 다 보셨고요. 질권도 봤죠. 우리 전당포 얘기했었고 사용대차, 임대차도 우리 전 시간에 설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용대차나 임대차는 남의 물건을 빌려서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 뭐라 그랬어요? 대가가 있느냐. 차임을 내면 뭐야? 임대차고 공짜로 빌렸으면 사용대차예요. 그것만 차이점이고 임치 나오죠. 임치라는 건 보관계약이에요. 보관계약. 그래서 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이라고 하고 보관해주는 사람을 수치인이라고 불러요. 받을 숫자 써서 수치인. 그러니까 이런 법률 관계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간접 점유권이 있다. 그럼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법률 관계의 공통점은요. 넘겨주고 끝나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쭉 나열 지상권, 전세권 이런 거 돌려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만 간접 점유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임대차를 설정하고요. 임대차에서 을이 물건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현재 이 물건을 직접 점유하는 사람은 임대인이 아니라 누구냐면 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직접 점유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의 점유는 누구로부터 나온 거냐면 임대인의 권원에서 나온 거고요. 그리고 영원히 을이 쓰는 게 아니라 임대차가 끝나면 누구에게 돌아갈 거예요? 갑에게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 갑이라는 사람은 계속 점유하고 앞으로도 점유할 텐데 임대차 기간 동안 갑의 점유를 상실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얘를 보호해 준다면 소유권뿐 아니라 점유권도 계속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임대차 기간 동안은 을이 직접 점유를 하니까 얘를 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접 점유가 성립하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 이런 법률 관계가 존재해야 돼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점유 매개 관계라고 불러요. 점유 매개 관계. 그러니까 이 을과의 점유를 연결해 주는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갑은 이 매개 관계의 기초에서 을에게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반환 청구권이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열되어 있는 법률 관계의 공통점은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간접점이에요. 근데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 물건을 팔아버렸어요. 매매를 해서 물건을 넘겨주었다. 자, 매매를 통해서 물건을 넘겨줬다면 매도인은 간접점유자일까요? 아닐까요? 간접점유자가 아니겠죠. 매매로 넘겨주면 돌려받을 매개관계가 있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이건 점유 상실이에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가 되려면 이렇게 임대차, 사용대차, 전세권처럼 얘네들을 연결해주는 법률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라고 했는데 간접 점유자는 말 그대로 점유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도 점유자니까. 그럼 간접 점유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좀 전에 그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라고 했어요? 현재 점유자. 근데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니까 주체가 될 수도 없고 상대방이 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 아니에요? 점유자예요. 그럼 간접 점유자는 점유보호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점유라고 하면 다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는 직접 점유를 먼저 생각하지만 우리 기본적인 법리는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로서 똑같이 보호를 해줍니다. 따라서 간접 점유자도 점유보호 청구의 주체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죠. 갑이 있는데 갑이 사망을 합니다. 을이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 상속인이 갑이 가지고 있던 목적물의 점유권을 취득하는 게 언제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고요. 을이 갑이 사망한 사실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몰라야 돼요. 언제요? 사망 시에 을은 즉시 점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상속인은 현실적으로 인도를 받지 않아도 갑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점유권을 취득한다. OX예요.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알 필요도 없어요. 맨날 이 집 아들이요. 아버지 찾아가서 아빠 좀 남는 거 없나? 맨날 이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물 하나 샀는데 아들한테 말 안 해요. 그러면 이 을은 이 목적물이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망과 동시에 얘는 소유권과 점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 인도를 받지 않아도 얘는 관념적으로 점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요 임대인 갑은 현실 지배를 해야 하네요? 안 하죠. 얘가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현실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점유권이 인정돼요. 이걸 점유의 관념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2절의 제목에 점유제도의 예외하고 괄호에 점유의 관념화라고 되어 있는 게 그런 의미고요. 이해되셨어요? 저기 사장님, 여기 사장님 현실적인 지배를 해야 하나요? 안 하죠. 그래도 점유권이 인정돼요. 현실적인 점유가 아니라 관념적이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210쪽에 점유의 종류가 나와요. 1번에 자주점유, 2번에 타주점유예요. 그러니까 자주점유라는 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라고 하고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불러요. 자주와 타주의 구별인데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인데 사실 이제 자주와 타주를 구별하는 실익은 우리 민법에서는 딱 세 군데서 정해요. 첫 번째가 무주물 선점이 있고요. 무주물 선점. 두 번째는 취득시효. 세 번째는 좀 이따가 볼 텐데 점유자 회복자 관계에서 현존이익 배상, 현존이익 배상하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에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간단한 건데 무주물이라는 건 말 그대로 주인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주물을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무주물을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선점으로 소유자가 되려면 무주의 동산만 될까요? 무주의 부동산도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땅이 있는데 그거 등기부 봤더니 등기가 안 된 땅이에요. 제가 거기 누워버리면 제 땅 해줄까요? 안 해주죠.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야? 무조건 국가 거야. 그럼 이건 뭐만 되냐면 동산. 무주의 동산은 선점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게 한번 나오고 제일 중요한 건 얘죠. 사실 자주와 타주는 취득시효 때문에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건 좀 이따가 볼 거니까 현존이익 배상하려면 선이면서 자주점유. 타주점유자는 전부 배상이고 현존이익 배상은 선이 자주해야 한다. 요거는 그냥 확인만 하세요. 좀 이따가 볼 거고. 자, 이런 경우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가 돼 있어요. 근데 갑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을이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합니다. 이렇게 되면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돼요. 그럼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을이 갑한테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주면 소송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이게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라는 것은 갑이 소유자를 하더라도
을이 일정 기간 20년 동안 이렇게 점유해 왔다면 점유 상태를 존중해서 누가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거냐면 을에게 소유권이 넘겨질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한 제도예요. 이걸 점유 취득쇼라고 불러요. 근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 법이 정해놓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법원은 등기를 주라고 할 거고요. 요건을 못 갖추면 등기 못 받아오는데 실제로 소송 들어가면 취득쇼 사건은 거의 소유의 의사가 있었는지에서 결정이 돼요. 평온 공연은 문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웬만하면 평온하고 웬만하면 공연해요. 평온이라는 것은 평화롭고 온화하게. 그렇죠?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안 평온 이러지 마시고 폭력, 강포 이런 것들이고 공연하다라는 건 드러내놓고요. 드러내놓고. 그럼 반대말은 숨겨서 비밀로. 이걸 은비에 의한 점유라고요. 숨겨서 비밀로 한다는 거죠. 따라서 폭력이나 이런 걸 쓰지 않았다면 평온 공연성은 인정이 돼요. 문제는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을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간명의 부동산을 점유해 왔으니 등기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럼 우리 법원은 뭘 확인하냐면 당신 20년 전에 왜 그걸 점유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돈 내고 샀지, 매매를 했대요. 그럼 돈 내고 샀는데 등기를 못 받아왔었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소유의사가 있다고 볼까요? 없다고 볼까요? 당연히 돈 내고 샀었으니 소유의사가 있는 거죠. 또는 증여를 받았다. 내 땅이랑 교환을 했다. 이런 사실이 밝혀지면 이건 뭘로 인정이 돼요? 자주점유로 인정이 돼요. 그럼 등기 넘겨줘야 돼요. 근데 20년 전에 왜 점유했냐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하냐면 빌렸지 이럽니다. 임대차, 뭐 사용대차, 전세권. 그러면 임대차나 사용대차로 점유를 했다면 얘는 자주점유로 볼까요? 타주점유로 볼까요? 타주점유예요. 얘는 취득시효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판례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정을 통틀어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객관설이 통설과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자주와 타주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구별한다. 한번 오해해 주세요. 이게 지난번 시험 문제. 자주와 타주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럼 제가 임차인이면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죠. 근데 임차인인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임대차 계약을 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가질 생각이었어. 라고 하면 자주로 인정이 돼야 안 돼?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취득시효 사건은 아무리 짧아도 20년 넘어가요. 그러면 이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의 점유 형태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이걸 자주점유로 인정할 것인지 타주로 인정할 것인가 문제인데 우리 민법은 자주점유로 정해요. 197조 1항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일단 뭘로 인정되냐면 자주점유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밝히면 좋은데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점유로 추정해 준다라는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이제 이거 하면 질문들 가끔 하시는데 이 수업을 듣다 보니 갑자기 시골에 두고 온 내 땅이 생각나요. 내 땅인데 그거 누가 지금 점유한 지 20, 30년 지났는데 맡겨놨는데 그러면 지금 20, 30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 그 사람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맡겨놓은 거죠. 그럼 그 사람은 예를 들어 제가 맡길 때 그거 그냥 관리 잘 하시고 사용하시고 1년에 쌀 한 가마 보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저랑 무슨 계약을 한 거예요? 임대차 계약한 거예요. 그 땅 얼마 안 되는데 그냥 관리나 잘 하시고 잘 쓰세요. 이건 뭐예요? 사용대차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점유는 객관적으로 자주예요, 타주예요? 타주면 그건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 취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취득이 되려면 반드시 자주 점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땅을 좀 잘 쓰세요라고 맡겨두면 을은 공짜로 땅을 쓰는 거니까 이런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언제냐면 을이 사망을 해요. 병이 상속인으로 나옵니다.
상속인이 꼭 딴소리 하죠. 상속인이 뭐라고 하냐면 뭐야 내가 우리 아빠가 돈 내고 사는 거 봤는데 이러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야. 취득쇼를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을한테 맡겨둘 때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가 있었다면 취득쇼 할 수 있어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아무 서류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런 밝혀질 증거도 없어요. 분명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인정될 수 있어요? 자주점유가 인정되어서 취득쇼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취득쇼가 완성되면 갑은 돈 받고 등기 주는 거예요? 돈 안 받고 주는 거예요? 돈 못 받는 거예요. 취득쇼를 원인으로 등기를 넘겨줘야 한다. 이런 제도가 취득쇼고요. 이해되셨죠? 내 건데 이렇게 막 왜 이런 일이 생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취득쇼라는 제도는 권리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예요.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실 상태로 20년이 넘는 기간을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했다면 취득쇼를 인정해 줍니다. 교재 한번 볼게요. 210쪽에 괄호 2번의 구별 기준. 둘째 줄에 보세요. 둘째 줄 가운데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 그러니까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맨 밑에 끝에서 둘째 줄에 예를 들어 목적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당연히 소유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인정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교환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임대차 또는 뭐 사용대차 이런 거 나오면 이건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그래서 끝에서 둘째 줄에 점유권원이 매매교환 증여이면 자주고 임대차, 전세권, 분묘기지권, 명의신탁 이런 것들은 자주가 아니라 타주. 분묘기지권은 나중에 우리가 특수지상권 할 때 공부할 거고요. 명의신탁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갑이 실제로 소유자인데 친구한테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제도. 이게 이제 명의신탁이에요. 명의신탁 현행법상 하면 돼야 안 돼?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니까 하면 무효예요. 그러면 이 물건을 맡긴 애를 신탁자, 보관해주는 사람을 수탁자라고 하는데 이 보관해주는 을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보관받은 거잖아요. 얘가 맡긴 거고. 그러면 이건 당연히 타주점유고요. 그래서 명의신탁의 경우에 수탁자는 100년을 점유해도 시효취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남의 땅을 취득시효한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어렵고요. 앞으로 우리 판례도 그렇고 우리 민법도 취득시효의 범위를 계속 점점 좁혀나가요. 그래서 민법 개정안 올라온 거 보면 지금은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추정한다고 했죠. 개정안에 따르면 분명하지 않으면 타주로 봐버려요. 그럼 취득시효 범위가 더 좁혀지는 거고 실제로는 거의 그냥 문서화, 법 조문화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보통이에요. 이해되셨죠? 예. 뭐 이건 뭐 이해가 안 돼도 법이 그렇게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경우들 생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갑이 이 땅 소유자고 을이 이 땅 소유자인데 갑이 집을 지었는데 이렇게 을의 땅을 조금 침범해서 이 사람이 경계선을 착오해가지고 을의 땅을 조금 침범해서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측량을 해봤더니 갑이 을의 땅을 조금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갑이 뭘 주장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이거 철거해야 되잖아요. 남의 땅이니까. 근데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돈 내고 샀으니까 자주일까요? 타주일까요? 자주점유죠. 그러면 이 자주점유로 평온동일하게 20년이 넘어가면 이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철거하지 않고 이 부분 토지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기고. 자, 그 다음에 211쪽. 211쪽 보죠. 계속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진도가 안 나가요. 211쪽 볼게요. 197조 점유의 태양. 태양이라는 건 뭐 형태, 모습 이런 건데 1항.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점유하고 있으면 몇 가지를 추정해 주냐면 4가지예요.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뭘로 인정한다고요?
자주면 그게 지금 이 197조 1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얘기고 2항에 보시면 선의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선의점유자가 소송에서 지면 뭘로 바뀐다는 거예요. 악의로 바뀌는데 언제부터 바뀌냐면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틀리냐면 패소 판결 시부터 이러면 틀려요. 패소 판결 시에 바뀌는 게 아니라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1항과 2항은 법조문 가지고 시험에 여러 차례 냈어요. 점유자에게 몇 가지가 추정된다고요? 4가지. 소유의 의사, 선의, 평원, 공연. 뭐가 들어가 있지 않냐면 무과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문에 이제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원, 공연 및 무과실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하면 틀려요.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고요. 스스로 입증해야 돼요. 인정되는 건 4개. 소유의 의사, 선의, 평원, 공연 이렇게 되고요. 자, 2항에서도 조심하실 점은 언제부터라고 돼 있어요? 소제기시, 소제기시지 패소 판결시가 아니니까 조심하시고요. 다음 페이지. (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규정이냐면 어떤 사람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점유취득쇼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점유취득쇼가 인정되려면 도중에 점유가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요. 점유가 계속 20년간 진행이 되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갑이 20년 동안 계속 점유했다는 걸 얘가 일일이 입증을 하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어 야 너 95년 4월 15일 날 점유한 거 입증해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가 일일이 입증을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 규정은 뭐하고 뭐만 입증해 주라는 거야. 전하고 후하고 전과 후의 양 시점을 입증해 주면 요 가운데 건 입증하지 않아도 그냥 계속 점유해 왔던 것으로 추정해 주겠다라는 거야. 조문 다시 볼게요. 198조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 얘기고요. 그리고 200조를 보세요. 권리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200조는 조심하실 점이 권리적법의 추정을 점유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점유로서 공시되는 건 뭐였어요? 점유로 공시하는 건 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면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라 뭘로 공시하죠? 등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권리적법의 추정력이 점유에 대해서 부여되는 건 부동산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만 나오냐면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등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 200조 조문은 둘째 줄에 보세요. 동산 점유에 하나에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점유의 적법 추정력은 동산에 관한 문제고요.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연히 점유와 등기 중에서 어느 게 더 우선하겠어요? 추정력이. 부동산은 등기예요. 등기. 동산은 점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간상 일단 넘어가고 215쪽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먼저 볼게요. 점유보호 청구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말하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 제거, 예방 이렇게 나오는데 자, 조문을 볼게요. 먼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에요. 204조. 204조 제1항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제 반환 청구한다고요? 침탈당한 때. 침탈당한 때. 그 다음에 2항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 결국 누구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그렇게 쓰면 될 거를 조문을 돌려 썼어요. 그죠? 그래서
뭐라도 하냐면 특별승계에게 행사하지 못하는데 악의인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니까 악의인 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선의의 특별승계에게는 못한다라는 거고요. 사망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기간 제한이 있어요. 제척기간 1년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의 제한이 있는데 첫 번째는 침탈 시에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선의의 특별승계에게 못하고 세 번째는 1년 안에 해야 합니다. 점유회수예요. 점유회수. 204조 제목이 점유회수라고 되어 있죠. 일단 용어 쓸 때 점유회수라고 하면 이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말해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특별한 얘기 없이 점유회수라고 하면 근거가 소유권이에요, 점유권이라는 거예요. 점유권에 기한 거예요. 점유회수인데 첫 번째 침탈 시에 행사해야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계에게는 행사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제척기간 1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심하실 점은 침탈시예요. 그러니까 침탈이라는 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점유가 넘어간 걸 말해요. 대표적으로 절취, 도둑 맞은 거죠. 그러면 시험에 잘 나왔던 건 사기당한 물건이에요. 사기당해서 자기가 넘겨준 물건. 이거 침탈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사기당해서 넘겨준 건 자기 의사로 스스로 넘겨준 거예요. 그럼 사기당한 물건에 대해서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또 유실물. 유실물은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도 침탈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유실물에 대해서도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은 도둑 맞거나 이런 침탈 시에만 하는 것이지 사기당한 물건이나 유실물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요. 특히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사기당한 물건. 두 번째는 이런 거죠. 갑이 있는데 을이 갑의 물건을 침탈합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이면서 점유자면 얘는 물권적 청구가 몇 개라고 했냐면 2개. 소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도 되죠. 근데 을이요 그 물건을 병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승계인이에요. 침탈자의 승계인. 근데 얘가 승계받는 모습은 예를 들어 상속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상속을 받으면 무슨 승계? 특별승계가 아니라 포괄승계죠. 포괄승계인. 근데 얘가 만약에 돈 내고 샀으면 특별승계, 특정승계 같은 말에 특별승계인이 돼요. 근데 이거 살 때 이 병은 이게 침탈물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샀을 수도 있고 침탈물인 걸 알고 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이 점유권에 기해서 반환을 청구할 때 누구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병이 선의의 특별승계이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악의의 특별승계인이거나 포괄승계인이면 얘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거. 누구한테만 못하냐면 선의의 특별승계인. 그리고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기간 제한이 있어요. 1년 안에 해야 되고요. 이때 1년은 소위 출소기간이에요. 출소기간. 출소라는 건 1년 안에 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반드시 재판상으로만 행사할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척기간이 나오는 건 딱 점유보호 청구에서만 나와요. 점유권에 기한 반환,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요거는 1년 안에 소재기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를 본 거잖아요. 그럼 이 점유권에 기한 걸 보면 항상 비교해서 보는 게 뭐냐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도 있죠. 아까 우리 물권적 청구 공부할 때 근거에 따라 구별하면 점유권 편에서 한번 규정하고 또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편에. 223쪽을 보세요. 223쪽. 자, 소유권 편에 가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라고 되어 있는데 213조를 보세요. 제목이 소유물 반환 청구예요. 이건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죠.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자, 지금 소유물 반환 청구를 읽어봤더니 점유물 반환 청구에 비해서 조문이 매우 간략하고 짧아요.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 시에만 해야 한다. 선의의 특별 승계에게 못한다. 1년 안에 해야 한다. 이런 사망의 제한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이런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만 누구에게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점유할 권리 있는 자. 그래서 우리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미등기 매수인 또는 취득시효 완성자 이런 사람들이 점유할 권리 있는 대표적인 사람인데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요. 갑이 소유권과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이 침탈해서 병한테 넘겼는데 얘가 선의의 특별승견이에요. 소유권에 의해서 이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승견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소유권에 의한 반환은 얘한테 하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의 점유자이면서 소유자인데 제가 이거를 잃어버렸어요. 누가 주워갔어요. 그러면 저는 그 주워간 사람에게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가 아니니까. 언제만 한다고요? 침탈. 잃어버린 건 침탈이 아니니까 점유물 반환 안 돼요. 근데 제 건데 못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뭐에 의해서는. 당연히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책의 점유자면서 소유자인데 이 책을 침탈당한 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으면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 건데 받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에 의해서는?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100년 있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반환과 소유권에 기한 반환이 있다면 어느 게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소유권에 기한 거죠. 하나만 보면 예를 들어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매매를 합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이에요. 근데 매매에서 돈 내고 인도를 받았는데 등기는 아직 갑에게 있어요. 누가 소유자예요? 매수인이에요? 매도인이에요? 뭐 했어요 지금? 네, 법률행위 있잖아요. 그럼 얘가 소유자가 되려면 뭘 해야 돼? 등기 안 했으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갑. 그러면 이 갑이 팔아놓고요. 내 건데 내놔라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하면 을은 인도해야 될까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 내고 샀는데 등기가 아직 갑에게 있다고 얘가 다시 달래요.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얘는 당연히 인도를 거절할 수 있고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그 이유는 미등기 매수인은 아직 소유자는 아니지만 돈 내고 샀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213조 다시 보면 (223쪽에)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니까 당신 거 받아오라는 거야. 그런데 점유자가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뭐 미등기 매수인 또는 나중에 보겠지만 취득시효를 완성한 자 또는 뭐 유치권자, 전세권자 이런 사람들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근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는 언제만 한다고요? 침탈 시. 누구한테 하면 안 돼요? 선의의 특별승계인. 그리고 얼마 안에 해야 돼요? 1년 안에 소재기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점유권에 기한 반환이고 한 장 넘겨보시면 216쪽 보세요. 216쪽. 216쪽에 방해 제거 있고요. 이것도 역시 1년 안에 해야 되고 3번에 예방이 있는데 예방의 1항을 보시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는 그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은 또는이에요. 또는 둘 다 못한다는 거죠. 예방 조치를 취하든지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면 혹시 모를 손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고요. 예방 조치를 모두 취하고 담보물까지 내놓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방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예방하면 항상 뭐가 나와 있다고요? 또는 이나 이런 말이 나와야지 및과 이런 말 나오면 틀려요.
예방 조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담보를 제공해라. 둘 중에 하나만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가 점유권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 주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